네, 저는 소개를 받은 NC소프트 비전 AI 랩에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랑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는 이제 이미지 간의 변환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릴 내용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관련된 논문들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연구를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에 대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한 관계로 논문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키포인트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들의 일단 코드는 제 GitHub에 모두 공유가 되어 있고요. 그 코드는 텐서플로우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스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이 두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레퍼런스를 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 한국말로 그냥 이미지의 변환이죠. 그러니까 인풋으로는 그냥 이미지를 넣고 아웃풋으로 어떠한 이미지를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과 조금 다른 특징의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걸 의미해요. 지금 왼쪽은 어떤 사람의 셀카 이미지고 오른쪽은 어떤 게임 속 캐릭터라든가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예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 드는 예시는 한번 논문에 있는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식의 어떤 흑백 이미지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컬러 이미지로 변환도 되고요. 혹은 다음과 같이 그림 이미지가 있을 때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사진을 줬을 때 어떠한 모네나 혹은 반 고흐의 작가풍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 방식입니다. 즉 트레이닝을 할 때 있어서 데이터를 어떠한 방식으로 넣어주느냐, 즉 인풋 데이터와 그리고 그것이 변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환이 되어야 하는지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함께 넣어야 하는 슈퍼바이스드 방식과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 필요 없이 오로지 인풋 데이터, 즉 페어상 없이 학습을 하는 방식을 언슈퍼바이스드로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아웃풋을 어떻게 내놓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이미지를 이제 아웃풋으로 내놓는 방식을 유니모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n가지, 즉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멀티모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대표적인 논문은 다음과 같고요. 저는 오늘 밑에 하단에 위치한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이 굉장히 현업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현업에서 이미지 변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흑백에서 컬러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어떠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변환을 하고자 한다면은 제가 어떻게 변환이 되어야 되는지 그라운드 트루스, 정답 데이터를 구하기가 현업에서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현업에서 가장 유용한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고 보시는 총 6가지 대표적인 6가지 논문에 대해서 모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 발표는 아쉽게도 이제 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것은 조금 안다는 전제하에 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이클 간입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언슈퍼바이스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죠. 기존에 있었던 슈퍼바이스드 픽스-투-픽스와의 차이는 네트워크가 4개라는 점이에요. 즉 2배로 늘었다라는 점인데 왜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이 늘었을까 하는 거는 학습 방식이 이래서 그래요. 예를 들어 얼룩말에서 말로 만드는 거를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말을 만드는 제너레이터는 이 말을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근데 픽스-투-픽스는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저 얼룩말이 말로 변했을 때 정답이 존재해요. 그래서 변환된 저 말 이미지와 에런 로스, 그러니까 얼마의 픽셀 로스가 차이가 나는지를 해서 좀 더 학습을 스테이블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은 정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간 로스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러한 간로스만 있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얼룩말이 그냥 하나의 말만 돼도 이 간로스는 충분히 미니마이즈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말만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n가지 인풋에 대해서 한 가지 아웃풋이 나오는 현상, 이런 걸 모드 콜랩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사이클 간에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막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라운드 트루스는 없고 인풋밖에 없으니까 인풋으로 되돌아가서 인풋을 다시 만들어낸 리컨스트럭션된 얼룩말 이미지와 트레이닝 데이터 직접 넣은 얼룩말과 에런 로스를 취하는 거죠. 즉 픽셀 간의 로스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학습을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고요. 추가적으로 사이클 간에서는 아이덴티티 로스라는 것을 하나 더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어떤 좀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저렇게 얼룩말에서 말로 변환을 원해요. 근데 저 배경의 어떤 색깔, 어떤 색감 같은 게 보존이 되지 않고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아이덴티티 로스라는 거는 말을 만드는, 즉 타겟 도메인을 만드는 제너레이터에 그냥 그 타겟 도메인에 해당하는 임의의 이미지를 넣어서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말과 인풋으로 들어간 말 간의 픽셀 로스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에서 사진을 변경한다고 할게요. 아이덴티티 로스가 없으면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이 돼요. 맨 밑에 하단을 보면 노란색의 이미지가 파란색의 이미지로 변형이 됐죠. 우린 사진과 같은 그런 효과만 주면 되는데 색깔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아이덴티티 로스를 하나 더 콘스트레인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색감이 그 전보다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이클 로스는 모드 콜레스, 가장 이제 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인데 이걸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아이덴티티 로스는 인풋에 대한 이미지의 컬러감 혹은 스트럭처 같은 것을 보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디스코간이에요. SKT브레인에서 이제 제안을 한 논문인데 이 논문의 경우 사이클간과 메인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디스코간에 대해서 또다시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사이클간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안에서 얻었던 경험 한 가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이클간을 할 수 없고 디스코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지오메트리 체인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고양이에서 강아지 왼쪽, 그래서 오른쪽은 강아지에서 고양이 같은 변형을 사이클간으로 한다고 해볼게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전혀 변경이 안 된 느낌이죠. 그냥 뭔가 색깔만 뭔가 반전되거나 색상만 변경한 느낌이에요. 반대로 디스코간을 보겠습니다. 네.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완벽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클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양이에서 강아지, 강아지에서 고양이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긴 해요. 하지만 보시기에도 문제점이 있죠. 인풋의 어떤 컬러감 혹은 어떤 스트럭처, 그러니까 얘가 뭐 서 있는지 정면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유지가 되지 않죠. 사람이 생각했을 때 고양이가 강아지로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얼굴만 혹은 귀 그런 것만 조금 바뀌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변형해버려서 그냥 임의의 간을 만드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원본의 스타일을 좀 유지하면서 변화를 시키진 못할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사이클간과 디스코간에 대해서 네트워크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제너레이터에 있어요. 제너레이터 안에 레지듀얼 블럭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사이클간에 있는 레지듀얼 블럭을 한번 끊어보기도 했어요. 그 서메이션을요. 끊어보기도 하고 노멀리제이션 펑션도 한번 변경을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안에 있는 리세티브 필드였습니다. 리세티브 필드라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가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크기의 영역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예요. 그 크기를 리세티브 필드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물을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이 동물은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입니다. 첫 번째 영역이에요. 어떠한 털이 있죠? 두 번째 영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털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것만 보기에는 저는 판단하기가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굉장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신 분이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안 키워서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영역을 이렇게 넓혀볼게요. 좀 더 이해가 빠르죠? 두 번째로 한번 넓혀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눈이 보이고 발톱이 좀 보여요. 이러면 좀 아시겠죠? 한 번에 얘가 고양이다라는 걸요. 사람이 봤을 때도 영역을 조금만 보여주면은 얘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영역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은 손쉽게 알 수가 있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얘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영역을 조그맣게 본다면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굉장히 판단하지 못하죠.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형편이 없다면은 굳이 뭐 노력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영역의 크기, 리스트 필드에 따라 구분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이 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리스트 필드는 다음과 같아요. 사이클가는 70이고요. 디스코가는 94입니다. 이것만 보기에 수치적으로는 24의 차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진 않죠. 근데 문제는 사이클가는 256의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디스코가는 64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사이클가는 영역의 비율이 약 27%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디스코가는 실제 이미지보다 큰 146%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디스코간이 월등하게 리스트 필드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까지 드는 생각, 그러면 단순하게 사이클간의 리스트 필드만 넓히면 되나? 사이클간이 디스코간보다 더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만들고 더 잘하는데 답은 예스입니다. 단순하게 리스트 필드를,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레이어를 2개만 더 늘려봤어요. 이러한 인풋 고양이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강아지가 그래도 기존보다는 더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의 강아지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고양이로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완전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넓히면 넓힐수록 성능은 좋아져요. 성능은 좋아지는데 베리어블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학습 상태가 언스테이블해져요. 지금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결과는 제가 굉장히 많이 체리 피킹을 한 거예요. 체리 피킹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안 되는 거는 매우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몇몇 개 이제 발견이 돼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 즉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N가지 스타일이 나오도록 할 것. 두 번째는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것. 즉 논문에 있는 결과들을 보면 와 하면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굉장히 강하게 해요. 배경을 제거한다든가 혹은 오브젝트, 변형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센터 크로핑을 한다든가요. 그렇게 된다면 현업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현업에서 그냥 내 코드만 갖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할 것. 세 번째는 이 모두를 되도록 적은 베리어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름 해결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클간에서 컨디션을 추가한 스타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쉐어링하는 기법을 한 유닛이 있고, 세 번째는 이미지를 컨텐트와 스타일로 분류를 해서 이제 한 M유닛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유닛과 M유닛의 아이디어를 합친 드릿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모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스타간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클로바의 AI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이미지 변환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네트워크 수는 총 12개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스타간은 이러한 거를 하나의 제너레이터,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를 모두 가능하게 하자는 목적 하에 만들어집니다.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러한 갈색 머리의 여자가 어떻게 변형이 되면 좋겠는지 그러한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제너레이터에 함께 넣습니다. 이 레이블이 10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 검은 머리, 금발 머리, 갈색 머리, 남녀 성별 구분에 대한 4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변형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풋 이미지에 대한 라벨은 0010이에요. 갈색 머리의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즉 1001이라는 거는 검은 머리의 남자로 변형시켜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와 이 라벨을 채널 축으로 컨캣을 하고요. 다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익스펜딩 시켜서 채널 축으로 컨캣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검은 머리의 남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 방식은 그냥 페이크와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태우죠. 그 다음에 얘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로짓을 구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고 여기에 추가하는 거는 하나의 브랜치를 더 둡니다. 도메인을 분류하는 브랜치를 하나 더 둬요. 똑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끝단만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아웃풋은 페이크 이미지에 대해서 라벨은 제가 이제 검은 머리의 남자였으니까 1001이 나오고 인풋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는 0010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텐서플로우로 리프로듀스해서 나왔던 결과고요. 굉장히 좀 여자가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했을 때 좀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가능해요. 다만 스타 간의 단점은 뭔가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지오메트리 체인지 같은 거에서는 조금 많은 약점을 좀 보이고 있는 논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유닛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리어블을 좀 이제 적게 해보자는 거예요. 사이클 간이 이런 식의 X, Y 두 도메인 간의 이미지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두 각각의 Z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시키고 디코딩을 시키죠. 유닛은 이러한 Z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그냥 하나로 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두 가지 도메인의 이미지가 서로 비슷할 거니까, 사람에서 캐릭터는 예를 눈, 코, 입은 다 있을 거니까, 그렇게 뭔가 특징점들이 다 비슷할 거니까 굳이 Z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각각 두지 말고 하나로 둬도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이미지에 대해서 인코딩을 태우고요. 그러면 어떤 Z가 나오겠죠. 이 Z에서 똑같이 디코딩을 시킵니다. 여기서 사이클간과 다른 점은 그냥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웨이트 쉐어링을 통해 그 Z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하나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거의 경우 그러면 이거 개런티하냐, 보장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 드릴에서 이를 해결을 조금 합니다. 이때 두 도메인의 이미지 간의 특징점들이 비슷하다 했으니까 그 특징점은 하이 레벨을 의미하고요. 그 하이 레벨 층을 공유한다는 거기 때문에 인코딩의 끝단과 디코더의 첫째 단의 웨이트들을 각각 쉐어링을 합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뭔가 동물 간의 변화가 잘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배경이 거의 없습니다. 오브젝트만 아주 강하게 좀 이제 확대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조금 약점입니다. 네트워크적인 관점에서 차이를 봤을 때 사이클간과 차이는 뭐 한 4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좀 독특한 건 노멀리제이션 펑션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나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 인스턴스 놈이 필수적으로 거의 들어갔는데, 이거의 경우에 어떠한 노멀리제이션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컬한 변화와 글로벌한 변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체인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2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어떤 로컬한 변화를 하기 위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면 리스트 필드를 31로 굉장히 작게 가져가고, 좀 지오메트리 체인지가 좀 있는 어떤 애니멀 트랜슬레이션, 종간의 변환이라고 한다면은 127로 사이클간보다 조금 더 넓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 하나의 네트워크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미지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다르게 가정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M유닛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을 가능하게 했어요. 즉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N가지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은 이미지를 컨텐트와 스타일로 분류하는 기법으로 이를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컨텐트와 스타일이란 무엇이냐? 컨텐트는 이미지의 스트럭처를 의미하고요. 스타일은 이미지의 컬러를 의미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도울게요. 어떠한 이미지를 합성을 한다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이미지의 컨텐트 정보가 해당하는 삼각형의 산이 있고요. 피라미드 같은 모양이 있고요. 가운데에 어떤 뭔가 야경 이미지의 어떤 집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다음과 같이 돼요. 어떤 스타일, 즉 컬러 정보, 야경 컬러와 그리고 저 스트럭처, 저 현재 컨텐트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가져와서 합성을 시키죠. 뭐 이러한 성도 되고요. 이런 식의 어떤 흰색 뭐 겨울나무 같은 느낌의 파란색 굉장히 푸르스름한 그런 좀 이뻐 보이는 그런 나무들로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거의 경우 이제 M유닛의 결과는 아니고요. 똑같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나왔던 패스트 포토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나왔던 논문의 결과를 잠깐 인용했습니다. M유닛의 학습 방식은 두 도메인의 이미지에 대해서 컨텐트와 스타일을 분류를 하는 인코딩을 2개를 둡니다. 저 A의 경우에는 스타일을 의미하고, 스타일을 다른 말로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표시하는 데가 있어서 A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Y 도메인 이미지는 Y의 어트리뷰트와 어떤 임의의 컨텐트를 합성을 하고, X의 이미지는 X의 어트리뷰트와 어떤 임의의 컨텐트를 합성을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하고요. 학습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어떤 이제 3가지가 필요한데,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즉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콘텐트를 뽑고 스타일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 2개에 대해서 디코딩을 시키죠.
그래서 레지듀얼 블럭에 태워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또 특징은 일반적으로 인스턴스 놈이 사용된 레지듀얼 블럭이 아니라 여기에 어댑티브 인스턴스 놈이 사용된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합니다. 이 어댑티브 인스턴스 놈이라는 거는 지금 저기 보이는 수식에 보이는 감마 베타라는 게 있어요. 저 감마 베타는 어떤 이미지를 합성이나 스타일 트랜스포할 때 스타일을 결정하는 그런 아핀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거든요. 이러한 파라미터를 스타일로부터 구하자라는 거예요. 컨텐트 코드로부터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냥 이 나온 스타일 코드를 다시 한번 풀리 커넥티드 몇 개를 태워서 감마 베타를 구해서 합칩니다. 그 다음에 업샘플링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일반적으로 디코딩할 때 인스턴스 놈을 사용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인스턴스 놈이 이미지의 스타일 정보를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를 사용했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컨텐트에 대해서 채널축마다 어떤 스타일을 합성시키는 거거든요.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인스턴스 놈은 채널 각각을 노멀리제이션 하다 보니까 결국 뭔가 합성된 그런 채널들이 유기적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죠. 다만 레이어 놈을 쓰게 된다면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 채널을 같이 노멀리제이션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더 합성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합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멀티모달 변환을 제가 이제 한다고 한 논문이었잖아요. 임의의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랜덤한 스타일 코드를 뽑고 이대로 변형을 진행하면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랜덤한 고양이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는 멀티스케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는 건데 리세트 필드가 46으로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종간의 변화를 잘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태운 다음에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로짓을 구해서 이걸 학습을 진행을 했죠. 멀티스케일은 이를 이미지를 절반으로 줄여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를 한 번 더 절반으로 줄여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태워요. 그러면 세 가지 로짓에 대해서 로스를 구하고요. 이게 총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가 되고 이걸 썸을 하면서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세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구조는 같아요. 리세트 필드가 46으로 같으나 웨이트 쉐어링을 하지 않는 서로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거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적은 베리어블로 다양한 리세트 필드 영역 비율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공유드리고 싶은 저 하나의 경험은 개인적으로 이걸 좀 많이 실험을 해봤어요. 멀티스케일도 해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해봤는데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글로벌한 디스크리미네이터, 리세트 필드가 큰 디스크리미네이터랑 리세트 필드가 작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 개 각각 따로 둬서 변형하는 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앱유닛의 결과들이고요. 뭐 역시 논문이니까 잘 나왔겠죠. 이건 이제 휴먼 프리퍼런스 스코어라고 해서 굉장히 멋있게 말을 쓰긴 했는데 이건 그냥 설문조사 결과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어떤 게 더 낫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맨 밑에 하단에 보이는 이게 바이시클간, 즉 이제 슈퍼바이스드 방식인데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의 대표인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과 수치적으로 굉장히 근접하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드릿이라고 하는 논문이에요. 똑같이 멀티모달 트랜슬레이션 하는 논문입니다. 방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컨텐트와 스타일로 분류를 하는데 이 컨텐트를 쉐어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트 스페이스로 만들어버려요. 즉 유닛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앱유닛에서는 유닛의 그런 아이디어가 되긴 했는데 성능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는 그걸 버렸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쪽이 아니라 드릿이라는 다른 쪽 그런 연구, 그러니까 드릿 논문 말고 드릿 논문을 만든 다른 연구단체에서 그를 차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쉐입을 보존하는 변화랑 쉐입을 많이 변형시키는 예를 들어 종간의 변환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다르게 가져간다라는 따로 둔다는 그런 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컨텐트 스페이스를 쉐어링하는 데 있어서 웨이트 쉐어링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이런 컨텐트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 네트워크는 5개가 돼요. 그럼 구조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게 앱유닛이었다면요, 드릿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보시기에 어떤가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차이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웨이트 쉐어링을 한다라는 점, 유닛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죠. 두 번째는 스타일 벡터를 어댑티브 인스턴스 놈으로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널 축으로 콘캣을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디코딩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인스턴스 놈의 단점이 스타일 정보를 삭제하니까 그럼 그 스타일 정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미지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나 이러한 스타일이야 라고.
네, 그래서 웨이트 쉐어링과 스타일을 콘캣한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쉐입을 보존하는, 예를 들어 계절간의 변화나 혹은 그림을 사진으로 변환하는 변화의 경우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웨이트 쉐어링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러면 컨텐트 디스크리미네이터, 여기서 이제 제안한 이게 뭐냐 하면 어드버서리얼한 억셜러리 클래시파이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두 도메인,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을 때 각각의 도메인에 대해서 컨텐트를 뽑고요. 이 컨텐트 도메인에 대해서 이런 클래시파이어에 태워요. 얘가 어디 도메인에서 왔는지요. 강아지는 1, 고양이는 0이라고 분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태우는 거죠. 다만 이건 어드버서리한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이건 제너레이터한테도 그라디언트를 흘려보내줘야 돼요. 이때 제너레이터건은 일반적인 강과 다르게, 그러니까 0, 1로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 0.5라고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0.5의 값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이 컨텐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하지 못하도록, 헷갈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쉐어링 기법을 이용해서 제너레이터가 어떻게든 컨텐트 스페이스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개런티 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컨텐트만 분류하는 네트워크를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는, 분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결국에 동일한 컨텐트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를 추가했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컨텐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없을 때고요. 위쪽 줄이 있을 때인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만 이 컨텐트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굳이 돌려보실 필요 없이 그냥 이 한 장만으로 그냥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고, 단점들을 말하면은 스타가는 쉐입의 변화가 잘 안 되고요. 유닛은 퀄리티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M 유닛의 경우에는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되지가 않고, 드릿도 마찬가지로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전혀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좀 얻었던 팁을 좀 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스펙트럴 노멀리제이션이 저한테 좀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할 때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진행해야 되고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스펙트럴 롬을 쓰게 된다면은 굳이 러닝 레이트를 일단은 배제하시고 학습을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고안한 네트워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싶다면은 그냥 스펙트럴 롬을 써서 러닝 레이트 디케이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네트워크가 레지듀얼 블록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사이클 간에서 유넷이 잘 안 되고 레지듀얼 블록이 잘 된다라는 소리 때문에 다 레지듀얼 블록 써요. 저도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인이 쓴 논문 중에 프레이밍 유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넷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분석해 봤더니 굉장히 잘못된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바꾸면은 이러한 어떤 프레이밍 유넷이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유넷 네트워크를 프레이밍 유넷 네트워크로 바꾸기만 하면은 성능이 잘 올라갔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네트워크인데, 혹시 유넷을 고려 중이시라면 프레이밍 유넷을 함께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간단하죠.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할 것. 나머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어떻게든 해결이 했으니까 이러한 와일드한 이미지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았는데, 저희 NC소프트에 대해서 NC소프트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아마 올해 말쯤에 아카이브로 이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NC소프트는 리니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 말이 많죠.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이 세 가지 대표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AI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게임에 적용하자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저희도 게임에 적용하자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게임은 크게 기획, 아트, 개발 세 가지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는 아트 파트에 대해서 AI를 적용하자라고 했고요. 그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목적은 디자이너들한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 하나하나 막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가 여러 개를 던져주고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하는 어떤 어시스턴트 AI를 한다는 거죠. 디자이너가 아이콘을 만들 때의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식의 인풋, 실제 이미지가 있을 때요, 이거를 보고 어떠한 게임 속에 사용될 만한 아이콘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콘은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하기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AI가 돕자라는 거예요. 네, 디자이너들이 조금 일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좀 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다음에 보실 이미지는 깔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고 저희는 정말로 솔직하게 전 처리도 아무것도 안 했으며 후 처리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의 아까 보신 블레이드 앤 소울에 사용되는 게임 아이콘으로 변형이 그냥 굉장히 0. 몇몇 초 만에 변형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파란색 천, 밑에 보시는 파란색 천을 변형한다고 했을 때 파란색 천만 나왔잖아요. 근데 얘를 어떤 레퍼런스 컬러를 줍니다. 나무를 금색 나무로 하고 파란 천을 보라색 천으로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말고 외부적으로 좀 사용될 만한 곳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한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외부 유저들이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거는 이제 AI가 만든 건 아니고 실제 유저들이 만든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게 유저들이 캐릭터를 만들 때 연예인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거든요. 왼쪽부터 비, 수지, 노홍철, 한가인, 아이유예요. 네. 좀 아시지 않겠나요? 노홍철은 정말 한 방에 알 것 같은데, 네. 저는 비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 즉 연예인이나 혹은 자신의 이미지를 갖고 만드니까 이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다면 유저가 어떠한 이미지를 주면은 자신의 셀카가 될 수 있고 연예인 이미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이미지를 던져줘서 게임 캐릭터로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이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게임 캐릭터 만들게 됩니다. 많이 좀 아까보다는 조금 깔끔하진 않죠. 예,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캐릭터가 3D 캐릭터이다 보니까 2D에서 3D로 가는 게 많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현재 쓰는 건 아니지만 논문에 쓸 결과로 이제 한 건데 이러한 인풋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는 어떠한 웹툰에서 캐릭터를 디자인을 할 때 좀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생성이나 변환뿐만 아니라 비전 문제 정말 여러 가지 합니다. 제가 발표를 생성 변환만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소개드렸는데 저희는 정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GPU는 정말 무한대로 제공을 해줍니다. 1080ti는 기본으로 하고 이제 테슬라 V100도 주면서 GPU는 거의 한 300대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수준 역시 최고이고 그 수도 한 100여 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뭐 계속해서 뽑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총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